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생명과학 원 수업을 하게 된 정소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선생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선생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얼굴 보고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바로 교과서를 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1을 보면은 1단원이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자, 생명과학이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생명과학 안에 들어간 세부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꼭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 단원이니까 이 부분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암기를 잘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교과서 11페이지부터 펴서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자, 먼저 생명과학이 뭔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니까.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보로 보면은 생명과학이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특성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라고 했네요. 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구조나 기능 또는 어떻게 생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어떤 서식지에 살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생명체에 대한 모든 지식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굉장히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생물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 생물들이 더 살아가기 편리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2페이지를 펴게 되면은 생명과학의 분야에 대해서 총 9가지로 구분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생명과학이라는 학문 안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탐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학은 세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 세포가 뭔지 배우고 올라왔죠. 그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학. 자, 우리는 생명체에 대해서 배우는 게 생명과학이라 했죠. 생명체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리고 계통을 밝히는 학문이 분류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생태학은 우리 생명과학 1의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데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환경과 생명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생태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생명과학의 기초적인 분야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나오게 된 게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입니다. 생리학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은 뭔가 좀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생명체의 기능이 나타나는 과정과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전학은 우리 생명과학 1의 4단원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수능에서도 굉장히 고난이도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유전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통합과학에서 배워서 알고 있듯이 유전자, DNA 같은 것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생물이 유전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유전학입니다. 그리고 발생학이란 생물이 생식을 할 때 생식세포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얘네가 하나의 개체로 발생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게 발생학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학이 다른 분야와 연계돼서 발달한 학문이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생화학이란 말 그대로 생명과학과 화학이 연계돼서 발전한 분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생화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분자생물학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자 단위의 매우 작은 수준에서 연구하는 것이 분자생물학이고 생명공학은 생명과학과 공학이 연계되어 발달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기술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처럼 생명과학은 우리 교과서에 정리된 9가지의 세부적인 분야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나오네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입니다. 이거는 15쪽에 나와 있어요.
15쪽에 중간에 보면은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과정이라는 탐구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우리가 생명과학에서는 어떻게 탐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선생님이랑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가 핀 배양 접시를 골라내다가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었다라고 하네요. 뭔가 궁금증이 생겨서 의문을 품은 거니까 문제를 인식한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는 문제 인식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를 보면은 플레밍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결과가 이미 나왔네요. 실험 결과를 토대로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이 물질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뭔가 탐구의 끝단계 같은 느낌이 오죠. 결론을 내렸다라는 말이네요. 말 그대로 얘는 결론을 도출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론 도출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여러 개의 세균 배양 접시 중 일부 배양 접시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여 배양하고 나머지 배양 접시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고 세균을 배양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실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단계는 실험의 설계 그리고 직접 수행 을 해보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라를 봅시다. 플레밍은 세균을 연구하던 중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를 잘못 관리해서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오감을 활용해서 관찰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라 단계는 관찰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말을 봅시다.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다. 자, 마 단계는 플레밍이 혼자 유추해서 어떠한 생각을 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 요 단계는 우리는 가설 설정 단계라고 봅니다. 자, 가설이 뭔지는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다 단계랑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다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한 거고 바는 그것에서 직접 우리가 알아낸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실험 자료를 해석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순서 없이 나열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만을 보고 우리가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가 첫 번째일까요? 그쵸, 일단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한 관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관찰을 하고 뭔가 이상하다, 호기심이 생겼겠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한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떠한 생각을 가진 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인 가설 설정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내가 한 생각이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한 다가 네 번째 단계가 되겠죠. 실험을 설계했다. 그 다음에 실험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가 다섯 번째 단계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그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 결론을 내린 나가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는 라, 가, 마, 다, 바, 나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가설이 뭔지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가설이란 내가 가진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합니다. 결론 또는 답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탐구를 할 때는 어떠한 가설을 설정하고 내가 세운 가설이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는 단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설 설정 단계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실험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이 순서에 맞춰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 대조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16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한 거예요. 자, 대조 실험이란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군이란 거를 두어서 실험을 한 게 대조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대조군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겠죠. 대조군이란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대조가 가능하기 위해서 세운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럼 반면에 실험군이라는 게 있는데 실험군은 무엇이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실험 조건을 변경 또는 제거한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학의 탐구를 할 때 앞에 실험 설계와 수행 단계가 있었죠. 그때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세워서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조 실험에서 나오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개념은 정말 중요하니까 어떤 실험이든 대조군과 실험군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 나왔던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탐구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대조 실험은 요 4단계 실험 설계 및 수행에서 할 테니까 요 다단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대조군은 실험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일부 배양 접시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해서 배양했고 나머지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고 세균을 배양하였다. 자, 플레밍은 가설을 세울 때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푸른 곰팡이에 대한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대조군은 푸른 곰팡이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변화시키지 않아야 되니까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고 세균을 배양한 얘가 대조군이 되겠죠. 자, 그럼 실험군은 뭘까요? 실험군은 푸른 곰팡이에 대한 어떤 실험 조건을 얘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접종해서 배양한 얘가 실험군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변인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자, 변인이란 용어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인데 변인은 실험에 관계되는 모든 요인들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변인은 종류가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변인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독립변인 안에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조작변인이란 뭔가 조작을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을 조작변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통제변인은 조건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인을 통제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종속변인은 조작변인에 따라 변하는 변인으로 조작변인을 설정하면 그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조작변인이 원인이 되고 이 종속변인이 결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통제변인과 관련돼서 변인 통제라는 게 있는데 통제변인과 변인 통제는 말만 앞뒤로 바꾼 거지만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통제변인은 변인 중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를 통제변인이라 하고 변인 통제는 조작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앞에 플레밍의 실험에서 우리는 또 이 변인들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먼저 조작변인. 자, 조작변인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킨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 실험에서 의도적으로 뭔가 변화시킨 게 뭐가 있죠? 그쵸. 푸른 곰팡이를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를 보면 되겠죠. 푸른 곰팡이를 의도적으로 접종한 요 실험군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작변이는 푸른 곰팡이에 접종 여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인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인 종속변이는 뭐가 있을까요? 자, 실험자료 해석을 보면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데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접종하지 않은 데서는 세균이 증식하였대요. 그러면은 푸른 곰팡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세균이 증식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종속변이는 세균의 증식 유무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통제변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통제변인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변인이에요. 배양한 온도가 될 수 있고 습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배양한 세균의 수나 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통제변인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거는 어떠한 생명과학의 탐구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찾고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고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과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앞에 했던 단계 그대로 짚어봅시다. 자, 먼저 관찰을 하고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설정해요. 그럼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따른 자료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게 되는 게 연역적 탐구 방법의 전체적인 순서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료를 해석했을 때 가설이 옳으면은 그대로 결론 도출로 넘어가지만 만약에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다. 그러면은 다시 가설 설정을 하는 단계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설 설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탐구를 다시 설계 및 수행하고 또 그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고 만약에 새로 세운 가설이 맞다. 그러면은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를 하면 되는 거고요. 또 가설이 틀렸다. 그러면 다시 가설 설정으로 돌아가서 이 단계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귀납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윈이 수행한 실험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성립할 때 했던 탐구 방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예시가 있죠.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에 사는 새의 부리 모양을 보고 같은 종류의 새일 텐데 왜 부리 모양이 각기 다 다를까라고 의문을 가져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된 예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현상을 보고 관찰 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찰의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고 관찰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탐구 방법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납적 탐구 방법을 소홀히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지금 보면 연역적에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귀납적에는 탐구를 수행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관찰만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개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직접 실험을 진행하진 않지만 실험을 활용하고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는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실험을 활용하거나 실험 사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실험과 아예 관계가 없다라는 오개념을 세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준비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로 우리는 내신을 공부하면서 항상 수능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고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작년에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생명과학에 대한 학생 A, B, C의 발표 내용이다. 자, 학생 A는 생명과학은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라고 했고 B는 유전학은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이다 라고 했고 C는 여러 학문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합적으로 발달하고 있어 라고 했네요.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옳은지 틀린지를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명과학 맞습니까? 맞죠? 선생님이랑 제일 처음 생명과학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모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죠. 그럼 A는 맞는 거. 그 다음 B. 유전학은 세부 분야 중 하나라고 했는데 앞에 우리가 총 9개의 갈래로 정리를 했는데 유전학은 뭐 DNA나 유전 현상에 대해서 배우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B도 맞고 C를 보면은 여러 학문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합적으로 발달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앞에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 중에서 생화학은 화학 학문과 영향을 받아서 발달한 학문이라고 했고 생명공학이라는 분야 역시 공학 분야와 영향을 받아서 발달한 학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학생 C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 작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가설 설정과 결론 도출 중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가랑 나가 귀납적이랑 연역적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귀납적이고 뭐가 연역적인지 먼저 찾아보면은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하겠죠. 자, 가는 구멍이 뚫려 있고 나는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나부터 볼게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방법을 고안하고 직접 관찰을 한 다음에 규칙성을 발견하고 결론 도출을 내리는 요게 뭡니까? 앞에 나왔던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자동적으로 가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 중에 가설 설정 단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가는 가설 설정이 들어간 연역적이라고 유추를 해도 되겠죠. 그럼 기역과 니은이 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관찰을 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 단계 기역, 그 다음 단계에 실험을 수행하네요. 그럼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해야 될 단계가 가설 설정이랑 결론 도출 중 뭡니까? 실험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결론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역이 가설 설정이 되겠네요. 잠정적인 답을 내리고 그게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니은이 결론 도출이 되겠죠. 결론에 따라서 일반화를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그래서 기역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니은, 기역은 가설 설정이다. 기역은 가설 설정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 대조 실험을 수행하는 탐구 방법은 나이다 라고 했는데 대조 실험은 대조군과 실험군을 두고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조 실험을 수행하는 탐구 방법은 귀납적입니까? 연역적입니까? 그쵸, 대조 실험은 연역적 탐구 방법,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라고 해야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도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탄저병 백신에 대한 탐구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문제가 길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잘라서 PPT 안에 넣어보았습니다. 가설이 있네요. 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할 것이다 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탐구를 수행했네요. 같은 조건의 양들을 집단 A와 B로 나누고 A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고 B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대요. 뭔가 조건을 다르게 설정한 게 여기 나에 나오죠. 그럼 여기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다를 보면은 2주 후 탄저병균을 A와 B에 주사한 뒤 탄저병 발병 여부를 확인했네요. 그럼 그에 따른 결과가 다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에서는 탄저병이 발병하지 않았고 B에서는 탄저병이 발병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네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먼저 우리는 실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실험군이 뭔지 대조군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볼게요. 자, 나에서 대조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A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고 B에는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떤 게 실험군이고 어떤 게 대조군일까요? 그쵸, 탄저병 백신에 대한 조건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은 B가 대조군이 될 것이고,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그러니까 요인을 변화시킨 A가 실험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변인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작 변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조작 변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뭐를 다르게 설정했는지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조작 변이는 여기에 탄저병 백신을 주사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조작 변이는 탄저병 백신의 주사 여부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종속 변이는 탄저병 백신을 맞은 양이랑 안 맞은 양이랑 결과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되겠죠. 보면은 탄저병 백신 맞은 애들은 탄저병이 발병하지 않았고 탄저병 백신 안 맞은 애들은 탄저병에 걸리게 되었대요. 그러면은 종속 변이는 탄저병의 발병 여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통제 변이는 뭐가 있을까요? 통제 변이는 실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거를 찾으면 됩니다. 뭐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일단 A와 B를 구성하고 있는 양이 몇 마리인지,
사육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 뭐 먹이를 똑같이 주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통제 변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대조군이다 라고 했는데 A는 대조군이 아니라 실험군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 조작 변이는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찾은 조작 변이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아니죠. 얘는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수행했네요. 그럼 답은 니은밖에 안 되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오늘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그에 따른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풀고 있는 문제집이 있다면 이 부분 꼭 복습을 하고 외울 부분은 확실하게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첫 시간 수업은 이까지 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내준 과제 꼭 제 시간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